예, 한판승부 금요일 인기 코너 한판 클래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식량 얘기를 해볼게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이 식량 문제 또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안전한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식량 위기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내서 주목받고 계시죠.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 소장을 오셨습니다. 소장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진 작가님, 김 소장님 기사 나누시죠. 예. 안녕하세요. 자, 소장님 원래는 기후변화 전문가신데 식량 문제 어떻게 관심을 또 갖게 되셨습니까? 제가 농학을 전공했었고요. 농업 관련 연구소에서 계속 근무를 했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한 10여 년 전부터 기후변화에 관련되는 업무를 계속 해왔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 탄소 중립 요즘 쟁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탄소 중립을 한다 못한다 관심만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미 탄소 중립을 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이미 벌어진 일은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10년 후쯤 되면은 이 기후변화 문제 때문에 식량 위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렇군요. 10년 후에 발생할 수도 있을 그 위기는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서 곡창지대가 사라지거나 뭐 이런 겁니까? 요즘 아마 기후가 많이 변하는 걸 보셨을 텐데요. 그 평균 기온이 올라간다는 건 하여튼 극한 기상이 많아진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근데 농사라는 거는 하늘이 짓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기후가 나빠지면 사실은 뭐 어떤 첨단 기술도 소용이 없거든요. 무조건 흉년이 들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뭐 작년에도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미국 같으면은 아주 심한 가뭄이 있었잖아요. 캘리포니아 산불 뉴스가 엄청 많이 뉴스를 달궜고 그런 산불 뉴스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가뭄이 아주 심하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이미 미국 같은 경우는 밀하고 옥수수 생산량이 30% 40% 이미 줄어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작년부터 이미 그 식량 위기가 이미 시작됐었죠. 기후 변화로 식량 위기가 시작된 것이다.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은 이제 유엔 기후 변화 협약 회의 이후에 한국 정부 대표단 일도 하셨기 때문에 기후 변화도 굉장히 전문가이시기도 한데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때문에 이제 식량 위기 뉴스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실제 식탁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미 작년부터 이미 국제 곡물가는 한 30% 정도 올랐거든요. 금년 그 1월부터 6월 사이에도 이미 많은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더 많이 올랐잖아요. 20-30% 또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한 60% 정도가 밀 가격 같은 경우는 이미 한 2년 전 비해가 60% 정도 올랐거든요. 그리고 국내 물가 같은 경우도 그 1월 같은 경우 밀가루 가격 같은 경우 몇 가지만 예를 들면은 1,644원에서 6월 달에 2,077원 정도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사이에 이미 26%가 올랐고 설탕 같은 경우는 52%가 6개월 사이에 올랐고 그다음 식용유 같은 경우도 25%가 6개월 사이에 이미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고 사실 곡물이라는 건 수입이 되면은 사실 반영되는 시간이 좀 6개월 길죠. 정도의 텀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하반기에도 계속 이게 물가 상승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순수하게 이거는 그 농작물 작황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인 거죠. 설탕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저기 처음에 그 제재가 됐을 때 러시아도 보니까 제일 먼저 설탕부터 사던데 왜 그러죠? 설탕이 굉장히 칼로리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곡물로 치면은 그 곡물도 있지만은 설탕이라든가 식용유 같은 이런 게 중요합니다. 팜유 같은 이런 것들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근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노동자들이 못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리고 또 배가 또 원활하게 못 움직이는 것들도 있고 이런 물류 문제 때문에 또 이렇게 그 지체가 생기니까 각 나라별로 다 물가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예방하려면 미리부터 이렇게 뭐 매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책 제목이 이제 식량 위기 대한민국 이렇게 정하셨던데 사실 이제 저희들처럼 그냥 먹고 별 생각 없이 다니는 입장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음식값이 아직 뭐 견딜만한 수준이라서 우리나라가 식량 위기가 맞나 이런 생각이 좀 얼핏 들거든요. 뭐 짜장면 값이 오른 것도 아니고 뭐 다이어트를 또 해야 된다 막 비만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기 오히려 쌀 때문에. 소비량 이런 거 되게 줄어들기도 하고. 근데 우리나라만 볼 때는 사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자체로 생산되는 건 아니고 다행히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여러 식량을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우리가 식량을 수입하는 나라가 사실은 뭐 여러 나라에 수입하는 게 아니고 대개 서너 개 나라에서 대부분 다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 만약에 한두 개의 문제가 생기면은 관계가 안 좋아지면 수출을 안 할 수도 있고. 이미 그러니까 식량 가격이 식품 가격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물론 순수하게 식량이 국제 곡물 문제 때문에 오른 건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올랐지만 어쨌든
식량 가격에 영향을 주면 서민들은 부담으로 작용되죠. 예. 그리고 이 문제가 당장의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고민을 안 할 수 있는데, 근데 기후 변화라는 건 결국은 이제 극한 기상이 많아지잖아요. 예. 만약에 우리가 식량을 수입하는 나라, 주로 미국이라든가 뭐 호주라든가 예. 이 두 나라에서 아니 브라질 같은 나라에 주로 많이 들어오는데, 예. 미국, 호주, 브라질 3국. 네, 네, 뭐 캐나다 좀 있고 우크라이나 밀 같은 우크라이나에서 좀 예. 들어오고요. 이게 서너 나라에서 대부분 다 들어옵니다. 네. 뭐 식품들이요. 근데 이들 나라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 수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몇 나라에 생산되는 곡물을 가지고 어떻게 전 세계가 다 이렇게 같이 나눠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수입국에 문제가 생겨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한중일 세 나라가 그 전 세계 수입량의 한 40~50% 정도를 차지합니다. 하긴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에 만약에 어떤 마찬가지로 기상재해가 심하게 들어도 예. 국제 곡물 가격이 바로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 지금까지는 어떻게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지만은 이게 만약에 극한 기상이 계속 심해진다 치면은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떻게 될 거냐. 근데 농업이라는 건 사실 농업 투자라는 건 어떤 성과를 내려 그러면은 최소 10년 정도는 걸리거든요. 근데 10년 후에 생길 문제를 지금부터 사실은 뭔가를 하지 않으면은 예. 이 10년 후에 막상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곡물 수입을 이제 우리가 국내에서 한 20% 소화하고 있고 해외에서 곡물을 80% 수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위기를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 안 하려면 우리가 작업하는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 현실적으로 사실 우리나라의 그 곡물 자급률을 높이는 데는 예. 한계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농경지가 작지 않습니까? 땅이 좁죠. 네, 땅이 좁고 근데 인구는 상대적으로 높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20% 정도의 곡물 자급률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쌀 정도가 이제 거의 뭐 100% 가깝게 작업을 하고 있죠. 음. 근데 이걸 높이려 그러면 사실 논이 대부분이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잘 재배할 수 있는 거는 쌀밖에 없거든요. 근데 쌀은 약간만 부분에서. 풍년이 들어버려도 예. 가격이 떨어져서 또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사주기도 하고 그래서. 네네. 그리고 이게 한계들이 많이 있죠. 예.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는 변대.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미 예전에는 한 120kg 정도 1년에 1인당 먹었었는데 요즘은 50kg 조금 넘게밖에 안 먹거든요. 진 작가님 주로 빵을 드시더라고요. 아니 그 70년대 드라마 보면은 밥상에 그 밥 올라온 거 봐. 고봉. 완전 밥 공기는 크고 경악을 할 만하잖아. 요즘보다 경악하지. 요즘은 밥그릇이 작아요 또 보면. 사실 이제 그 개도국 가난한 나라일수록 대부분의 식사가 이제 쌀 중심으로 예. 곡물 중심의 식사고 좀 부자 그 소득이 올라가면은 예. 당연히 고기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고기랑 그다음 빵. 또 식단이 다양해지고요. 예. 그러면 그 한 가지만 먹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곡물을 섭취하다 보니까 예. 이게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바꿔야 되고 유지해야 될 방향이 어떻게라고 생각하세요? 식량 자급률은 그러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예. 높이기는 어렵지만은 예. 한 20에서 25% 정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모든 걸 다 해외에 의존할 경우에는 예. 완충이 안 되잖아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완충 능력을 가져야 되고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전적으로 이제 해외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예. 해외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문제가 있죠. 근데 제가 이제 뭐 일본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호주 같은 나라하고 이 무역 협정을 체결할 때 부속 조항으로 해서 예. 뭐 당장 식량 문제가 생기면 수출 제한 조치를 걸지 않습니까? 예. 수출국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국제 곡물가가 너무 올라가면은 그 나라에 수출을 많이 하려고 그럴 거잖아요. 그럼 그 나라에서 문제가 그렇죠. 가격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그런 걸 방지하려고 예방적으로 금지를 시켜버리거든요. 예. 그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호주 같은 협정을 체결할 때 우리나라에 보낼 때는 그러면은 이거 그런 제한 조치를 취하지 마라. 아니면 하려 그러면 최소한 서류로 통보해서 협의를 하자. 이런 정도의 그런 예방 조치를 하고 있고. 근데 근본적으로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들 이제 패널분께서도 생각하시겠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식량 그렇죠. 문제에 대해서. 네, 네. 남아돌잖아. 쌀 남아돌아서 걱정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건 좀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예.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또 해외에서 우리가 거의 80%의 곡물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예를 들어서 이집트에서 왜 식량 위기가 생겼을까? 필리핀은 도대체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걸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전문가가 거의 없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의 식량 수급 정책을 세우거나 전략을 세우거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식량이라는 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공급 해야 될 재화에 속하니까 예. 한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난번에 저희가 요소수 사태 때도 보면 중국에서 다 수입하다 중국이 아이고 우리 더 못 팔겠어 하니까
물류망에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 보니까 뭐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한 150여 개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다는데 우리나라는 80% 수입을 한 서너 개 나라에 의존하고 있으면 이건 좀 불안한 상태이지 않나요? 위험을 분산할 필요는 없냐 이거죠. 사실 이제 그 식량 공급망을 다변화시키자는 게 항상 한 20-30년 전부터 계속해서 노력해오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국제곡물 시장에서는 이게 잉여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가 되질 않습니다. 크게 수출하는 나라가 네, 그렇죠. 한 15% 정도의 국가는 수출을 하고 있고 85%의 국가는 수입하고. 전적으로는 아니고 일정 부분을 반드시 수입해야 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다변화시킨다는 것도 사실은 쉽진 않았고 또 다변화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비용이 증가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도 있으니까 사실 무작정 늘리긴 어렵고요. 그런 것도 있고요. 싱가포르이 150개국에 수입하면 거의 뭐 대부분 나라에서 다 수입하는 거 아니에요? 아마도 이제 세계 지금 나라가 200개밖에 농업이 없나 없나 거래를 보죠. 해서 그런 건가요? 그 나라의 특징이 아마 이제 중개무역이 많다 보니까 그 전략적으로 그 식품 관련되는 것들을 여러 나라에 분산시키고 있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 특히 도시 국가지 않습니까? 농경지가 거의 없는데 자금률이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나라에서는 그 말레이시아 옆에 붙어 있다가 물을 공급 안 해줘서 굉장히 많이 힘든 적도 있었고 또 닭고기도 대부분 말레이시아에서 공급되는데 말레이시아에서 만약 무슨 문제가 생겨서 이 국경을 닫아버리고 나면은 이게 주식의 문제가 갑자기 큰 타격, 굉장히 큰 타격을 받는 거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를 몇 번 겪었기 때문에 60년대부터 그 나라에서는 이걸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고민이 굉장히 많아서 30 정책이라는 걸 하는데 2030년까지 30%까지 자금률을 높이겠다. 싱가포르이. 네, 물론 곡물 같은 건 사실 재배할 곳이 없으면 불가능하지만은 그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직 농장이라 해서 실내에서 채소를 재배하거나 아니면 양어장 같은 시설을 늘리거나 아니면 양계 같은 이런 것들 늘리게 해서 최대한 그 높이겠다는 거죠. 비용이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사실 이게 불확실성 때문에 완충 능력이 사라지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전에도 뭐 식량 안보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특정 곡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키우는 게 경제성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특정한 비율만큼은 그래도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우리나라에서 재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WTO 협정을 체결할 때 전략적으로 선택한 품목이 쌀이었지 않습니까? 쌀에 대해서는 이제 시장 개방을 막으면서 이제 작업을 하도록 이렇게 독려를 했죠. 그런데 이제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갑자기 국민들의 식성이 바뀌고 육류 소비가 늘어나면서 이 쌀 생산 기반은 어떻게 보면 비교적 그대로 유지가 되었고 정부가 가격 지지 정책을 쓰다 보니까 또 이게 쌀은 또 굉장히 재배 여건이 좋거든요. 기계가 더 잘 돼 있고 농민들이 비교적 농사 중에서는 비교적 쉽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밭농사 같은 경우에는 손이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요즘 갑자기 농가 인구가 줄어들고 또 해외에서 노동자들이 들어오는 게 어려워지면서 일손이 없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농촌에서.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정부에서 그러니까 타작물을 권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쌀이 너무 많아지니까 밀을 심거나 콩을 심거나 하는 이걸 위해서 지원 정책도 만들고 있는데 문제는 항상 이제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편의성이라든가 이제 수익을 고려할 때 항상 쌀하고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항상 이거하고 비교해서 이거보다 나았거나 최소한 비슷해야 하죠. 농민들이 의사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시장이 완전히 쌀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시장이 개방돼 있거든요. 쌀은 관세가 511% 정도로 높게 책정되어 있으니까 이게 들어오긴 어려운데. 곰팅이님 이런 질문 주셨어요. 지금 빵 많이 먹는데 밀 생산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늘릴 수 없는지 빵과 면 소비가 크지 않습니까? 말씀하신데 그러면 이것은 근데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서 우리는 밀을 좀 못하는 겁니까? 기후적 요인도 있나요? 가장 크게는 이제 가격 경쟁력이죠. 가격 경쟁력. 결국 우리나라가 국제 시장에 비해서 밀 가격도 한 서너 배 정도 더 비싸거든요. 그리고 그게 왜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재배 규모의 문제죠. 그러다 보니 생산비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제가 캘리포니아 살다 왔는데 그 가다 보면 오렌지 밭이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차를 1시간 동안 타고 달리는데 오렌지 밭만 있는 적도 끝이 있고 안 보이는군요. 중부 지역으로 들어가면 밀밭이다 이러면 진짜 하루를 달려도 밀밭인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그런 규모의 경제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웬만한 규모로 붙어가지고는 그러니까 기업농 형태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은 경쟁력에서 어떻게 뭐 대볼 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봐. 국기가 그렇게 돼 있잖아. 노란색이잖아. 그게 밀밭이고 하늘이거든. 그러니까 딱 나가기만 도시만 나가면 다 그렇게 보이는데 그런 데랑 어떻게 경쟁을 해? 사실 우리나라 농업 여건이 굉장히 불리한 여건입니다. 지리적으로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 국가처럼 돼 있어서 농산물 교육이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작물 위주로 재배를 했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이렇게 섬처럼 되어 있다 보니까 모든 작물을 다 재배를 해야 되는 특징들이 있고 또 겨울과 여름의 차이가 극단적으로 크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 굉장히 농업 여건이 굉장히 불리했죠. 예. 네, 근데 어떤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쌀 말고 네. 우리가 전략적으로 키워야 되는 두 번째, 뭐 세 번째 작물 오직 쌀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뭐, 나중에 밀가루가 비싸지면 이제 쌀국수에다 쌀과자, 쌀빵 막 뭐 하시는 거. 이 문제를 사실 쌀과자 국내에서 쌀피자. 국내에서 뭘 키워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말씀드렸듯이 이미 그 곡물 자금률이 20% 정도쯤 되거든요. 지금요. 예. 19점 몇 % 떨어졌죠. 이미.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요.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있고요. 그런데 이거를 높이려고 노력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22, 3% 뭐 25% 맥시멈 25% 갈 수는 있겠지만은 예. 그런다 하더라도 별 차이는 없지 않습니까? 그 근본적으로는 그러면은 이 국내 자금률을 어떻게 유지할 거냐 이게 있을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약간 대규모 재배가 가능하게 하려 그러면은 예. 사실 토지 문제가 사실 심각하거든요. 이게 토지들이 농가 규모들이 작은데 이 문제는 이 국내 토지 제도가 경자 유전 원칙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 상속 문제 때문에 도시민들이 다 토지를 가지고 있게 되잖아요. 자식들은 대부분 다 도시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이 외국에서는 농업 정책을 할 때 이게 랜드 컨솔리데이션 이래 가지고 예. 한 1900년대부터 계속 뭐라 그럽니까? 농가가 빠져나가면 계속 옆에 있는 농가들을 계속 살 수 있게 만들어서 한 농가가 이게 규모를 키우는 정책을 썼었죠. 근데 우리는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갑자기 산업화가 되어버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계가 너무 빨리 되어버렸죠. 그래서 땅이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이게 상속 문제가 다 이루어져 버렸고 사실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거기다 집 지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 그런데다가 이게 그 특히나 보유세가 농지가 가장 싸기 때문에 예.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면 10년, 20년 놔둬도 그만이라서 그냥 이것을 어떻게 개발하고 잘 쓸 국리를 후손들이 잘 안 한 상태로 그냥 근데 놔두는 문제도 좀 있죠. 우리가 이제 소농 중심인데 이게 정말 그 대규모로 하면은 규모를 가서 대규모로 만들면은 그래도 좀 경쟁력이 생길까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토지제도를 건드리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헌법에 걸려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외국처럼 비슷하게 생산비를 맞추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한 2배 정도까지는 맞출 수는 있을 것 같다고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가지 제도만 이렇게 풀려가지고 약간의 규모화만 되면요. 그래서 2배 정도까지 맞추면 사실은 그 우리가 품질이라든가 다른 걸로 가지고 아니 마케팅이나 품질로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내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국산 이러면 그렇죠. 네네.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지금 토지는 갖고 있지만 도시에 나가 있는 사람들 땅을 농업은행인가요? 여기에 다 농지은행이요. 네, 농지은행이 전부 다 걷어들여서 지금 이 연구소 이름도 이 보면 그 정밀농업연구소라고 하면 이제 정밀하게 농업을 연구하시는 그러니까 농업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개발해서 그런데 기업 형태로 하는 스마트팜 이런 데다가 좀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생산량을 올려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이게 이 규모 하에서는 사실은 경쟁 자체가 어렵고 자금률 자체를 높이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이미 예전부터 들럭별 경영체 이래 가지고 몇십 년 전부터 한 50헥타르, 100헥타르 이렇게 지역별 경영 단위를 하나로 묶어 사자 이런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게 잘 안 됐던 이유가 경영 단위만 하나였고 재배는 각각 농가들이 하다 보니까 사실 문제가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와서 농가들이 고령화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이게 같이 한꺼번에 이 농작업을 할 수 있는 규모화 시킬 수 있는 기술적인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죠.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사실 이제 식량 위기의 근본 원인은 이제 기후 위기다라고 또 진단을 많은 학자들 하고 있고 또 저희 한판 클래스에 나오셨던 조천호 대기학자도 이 기후 변화가 무서운 건 식량 때문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럼 이 기후 변화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떤 식량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례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기온이 몇 도 올라가면 뭐 기온 생산량이 줄고 우리 식탁의 변화가 어떤 식으로 올 것이다. 사실 앞에 말씀드렸듯이 농사라는 게 사실 하늘이 한다. 하늘이 짓거든요. 그러니까 기후가 바뀌면 농사가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사실 이 대부분의 그 기상재해가 굉장히 농업은 항상 기상재해로 자유롭지 않거든요. 몇 년마다 항상 이 흉작이 들었습니다. 이게요. 예를 들면은 그 2007년도, 2008년도에 식량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같으면 서유럽에서 2005년, 6년도에 가뭄이 심했습니다. 그게 이제 2007년도에 식량 위기를
식량 위기가 됐었고 2008년도 경제 위기가 결합되면서 그 식량 위기 하나만 가지고는 사실은 일반인들이 느끼기는 어렵고 물론 그 정도의 식량 위기는 아프리카 정도 이 국가 취약한 국가들인데는 예. 아주 큰 위기인데 우리나라 정도 식량 위기 정도 느끼려 그러면 되게 그 정도 흉작에다가 경제 위기가 같이 겹칠 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 이제 그 기후 위기에서 이제 막 흉작까지는 아니어도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재배할 수 있는 과일이 좀 많이 변화된 것 같아요. 요즘 보면 그렇죠. 바나나나 뭐 이런 멜론 같은 거 우리가 키울 수도 있고. 네, 남해안 같으면 이제 커피를 재배하고 있거든요. 아 옛날에 못했었는데. 예, 지금 하우스에서 커피를 재배하면서 예. 이제 국산 커피만 전문으로 하는 커피숍들이 남해 지역이 있잖아요. 남쪽 지역에 막 생겨나고 있고. 예. 그리고 뭐 가장 잘 많이 소개됐지만 사과 같은 경우도 사과도. 네. 이게 좀 더 올라오죠. 재배하는 곳이. 영주까지 가서 더 올라갔어요. 저희가 그 학교에서 살잖아요. 네네. 사과 한번 뽑더라고요. 그래서 왜냐? 북방 한계선이 올라갔어. 사실 남쪽 지역에서는 햇볕이 너무 세가지고 예. 기온이 너무 가니까 일소 피해라 그러거든요. 예. 햇볕이 너무 세면 사과가 이렇게 탄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얗게 변합니다. 앞에 하얗게요. 네. 그래서 농민들이 그걸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위에 커튼 같은 장치가 있고 아니면은 이 안개 같은 걸 뿌려가지고 예. 이게 온도를 떨어뜨리는 이런 부가적인 시설이 있어야만이 여름을 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학교에서 딱 내렸는데 버스 딱 그 정류장에 내리면은 거기가 사과밭이거든. 그 밭 전체를 다 갈아엎은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고 멀쩡한 나무를 왜 갈아엎었냐 그랬더니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계속. 네네. 최근에 이제 영주나 이제 봉화 쪽에 또 사과 주산 단지가 됐었는데 거기도 이제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네. 그리고 고기를 많이 먹지 않습니까? 네. 아까 이제 밥을 많이 먹고 고기 소비 많이 나는데 고기 소비하기 위해서는 소를 키워야 되고 돼지를 키워야 되는데 또 그 한 마리 한 마리 키우다 보면 또 환경 위기도 심화된다고 하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이제 우리가 육류 소비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예. 육류 소비는 사실 그 소득하고 정확히 비례해서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사료로 먹는 곡물들 어쨌든 소든 돼지든 먹는 작물들은 농지를 이용해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되게 단백질 사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콩이나 뭐 이런 네, 거. 콩이나 옥수수 같은 게 주로 쓰이죠. 근데 그것들을 주로 뭐 대평원에서 생산되기도 하지만은 아마존 밀림 같은 데서 콩이 많이 생산되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그 대두박이라 해서 그 단백질원으로 쓰이는데 이제 육류 소비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사실 곡물이 그 우리가 보통 먹으면은 먹는 1kg 정도의 고기를 생산하려 그러면 돼지 같으면 3, 4kg 정도가 필요하고 소 같으면 6, 7kg 정도가 필요한 거죠. 예. 3분의 1, 6분의 1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아하. 그렇게 보니까 그 똑같은 양을 섭취하는 데 있어 가지고 더 많은 어떤 농경지가 필요해지는 거죠. 농사를 더 많이 짓는다는 거는 더 많은 숲이 사라진다는 걸 의미하고 더 많은 비료나 더 많은 농약이 사용된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환경부하가 점점 커지고 환경부가 커지면 농사가 점점 더 이게 흉작이 자주 드는데 그럼 더 많은 농경지를 쓰려고 그러고 이 계속해서 악순환이 계속 일어난다 그럽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뭘 생산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생태계의 어떤 계속적으로 부하로 가중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농업 생산성이랑 점점 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들어가는 곡물 가성비로 하면 제일 좋은 게 어류고. 네, 어류입니다. 그 다음에 닭. 네. 그 다음에 돼지, 소. 네, 이렇게 이제 뭘 드실 때 내가 지구 환경을 생각하면 생선을 드시면 저를 못 받아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작가님이 생선부터 드시는군요. 이걸 육류 소비를 육류 소비 안 하고 있다. 패턴을 바꾸는 것만으로 해도 저희가 남이 사주는 것만 먹는다. 내 돈 주고는 안 먹는다. 사실 기후 변화 정책 중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예. 글로벌 관점에서는 육류 소비를 어떻게 제어할 거냐. 어쨌든 인구는 한 90억, 100억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예. 기후는 점점 심해지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10년 후에 무슨 일이 생길지는 거의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거의 식량 위기 문제가 생긴다는 거는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럼 인공육도 많이 만들잖아요. 가짜 고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햄버거 같은 거 이제 거의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든다고 하던데 이런 것들은 다 도움이 되는 건가요? 굉장히 도움이 되죠. 굉장히 도움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줄일 거냐. 그 다음에 이제 육류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대체육 같은 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는 가장 큰 그 대책 중에 하나로 이렇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거의 보내드릴 시간이 돼서요. 이제 식량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대안 그리고 이제 새 정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큰 비전을 갖고 뭔가를 만들어가야 될 텐데 소장님께서 좀 조언이나 앞으로 대안적 이야기도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우리가 10년 후 정도에 무슨 문제가 생길지 거의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거의 다른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예. 조천 원장님도 말씀하셨겠지만은 예. 10년이나 10년 정도 후가 되면은 1.5도씨 정도가 올라갈 거고 그러면 이게 기상재해의 강도하고 빈도가 점점 더 강해진다는 걸 의미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우리나라인데도 당연히 식량 위기가 올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고요. 예. 그러면 농업의 문제를 말씀드렸듯이 최소한 우리가 무슨 준비를 하면은 최소 10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럼 2030년대에 어떤 문제가 생길 걸 대비하려 치면은 지금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국내 자급률은 어떻게 해야 될 거고 농촌의 급격한 붕괴 있잖아요. 인구 구조 문제부터 시작해서 예. 농가 평균 연령이 68세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농장주의 평균 연령이 40세 이하는 뭐 1%에 불과하고요. 10년 후가 되면 농촌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예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생산할 사람이 없네요, 그러면. 그렇죠. 거의 이 토지 문제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꼬여 있는 거죠. 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지고 거의 10년 아무리 지금부터 노력해도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들은. 그리고 네. 대통령이 한 말씀 하셔야겠어요. 대통령이 반도체 키워야 된다니까 막 학제가 막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농촌을 키워야 된다 한 말씀만 하시면 전반적으로 바뀔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겠네요. 좀 농업에 대해서 관심 좀 많이 가지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취임 100일 맞으시는데 농업에 대한 관심 좀 가져달라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